네, 10월 중순을 앞두고 바야흐로 예측 시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13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금 국제통화기금이 발표를 하고요. 올해 말까지 각종 전망기관들의 예측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주가 수준과 그리고 산업별 전망을 발표하는 증권사들의 증시 포럼도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예측과 관련된 문제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지난주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 오락가락 발언을 내놓으면서 증시도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꽤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미국 증시를 얘기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10월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는 3분기의 그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달 말에는 그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이 발표되는데요.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주가가 좀 비교적 지난주에는 주간 단위로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경기 부양책 내용이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경기 부양책 이번이 이제 5차의 경기 부양책이에요. 네. 이것이 언급되기 시작한 지는 지난 5월 이후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상사태를 감안한다면 긴급 경기 부양 대책의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희석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5차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규모 자체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던 것은 코로나 사태의 그 긴급성을 감안해 볼 때에는 상당히 그 자체가 시장을 좀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논의 과정을 잠시 좀 볼게요. 민주당이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3조 2천억 달러서부터 시작됐죠. 그 합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줄여서 2조 2천억 달러까지 줄어든 상황이고요. 반면에 집권당이 맨 처음에는 이게 5차 경기부양책이 코브라 효과 때문에 지원책을 주는 게 고용 창출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이쪽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는 워낙 그 미 국민들 사이에 특히 트럼프의 샤이 트럼프 계층들의 지원금에 대한 그 기대 요구 때문에 이것이 1조 2천억 달러서부터 출발했죠. 지금은 1조 6천억 달러.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그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트럼프에게도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독자적으로 갔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주에도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우리가 이 토요일 방송이라 전해지지 못했습니다는 민주당보다도 경기부양책 규모를 좀 크게 하겠다 하는 입장을 얘기해서 이것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1조 8천억 달러가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 1조 8천억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청자 여러분 이게 세 가지 갈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유난히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이 들리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수치든 간에 지금 대선을 한 20일 정도 남겨놓았기 때문에 어떤 부양책이든 간에 극적으로 사실 그 표결을 붙이지 않고 펠로시 의장과 미네신이 전적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민주당의 그 하원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고 있는 민주당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대선 이전에 어떤 규모든 간에 사실 물 건너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의 월가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초월하는 경기부양책 규모를 한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되죠. 그런데 주가의 상승폭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끝난 이러한 3대 지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도 바로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반응 정도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아까 김선영 그 대표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움트러는 모습을 좀 보실 건데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미국은 수출 상품의 구조가
환율에 민감한 구조는 아닙니다는 최근에 달러 약세를 반영해서 네.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이렇게 움틀거리는 이런 모습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종목 찾기에 나서고 있는 해외 종목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93, 92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에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93 레벨대도 장중에 깨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이번 주에도 달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증시를 지배했던 이슈인 경기 부양책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먼저 들어봤고요.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의 원달러 흐름도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환율 움직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네, 이번 주에 특히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기업이라든가 또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1,153원까지 여기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이게 코로나 직후 이후에 1,285원 정도 이렇게 갔던 것이 일반적인 달러 강세 예상과 달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대비해 본다면 불과 한 7개월 정도 기간에 달러당 130원이 떨어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마 마지노선으로 여기했던 1,150원 선이 깨지는 게 아니냐 하는 1,150원 선이 깨진다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국가 신용 등급이 미국에 비해서 좀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은 떨어뜨리면 또 우리도 방역 선진국이라는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유독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이렇게 증시 보면 미국 증시를 그렇게 우리가 반영하는 한국 증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에 시청자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150원 선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오히려 미국 증시에 뒤따라가는 커플링 이펙트가 아니라 오히려 디커플링을 뛰어넘어서 사실 미국 증시를 오히려 주도해가는 이런 쪽에 한국 증시에 이렇게 부각되는 점 이런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1,153원대까지 낮아졌고 이번 주 중으로 1,150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주 증시 일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3일에 발표되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IMF의 경제 전망은 지금 펀더멘탈 장세에서 그동안 많은 예측들이 많이 나왔죠. 네.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한 환경이 전개되다 보니까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기존의 예측 기관들이 사실 신뢰성 면에서는 예측의 경제 주체들을 안내하는 역할이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사실은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전해국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측들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와 전문적인 예측 기관의 예상과는 뭐가 다른가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증시와 관련해서는 증권사들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측이 난립하고 예측하는 게 어렵고 여기에서 고객을 비롯해서 경제 주체들이 혼란할 때에는 금융사라는 게 증권사를 포함해서 사실 이윤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큰 기능이 하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 이렇게 인력들이 좀 더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난립하는 이런 예측 환경을 좀 잡아둘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다소나마 미흡한 측면도 있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펀더멘탈 장세,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탈 장세에서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예측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다. 또 예측 자체가 이렇게 보다 그 검증된 이런 기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 13일에 발표합니다는 그래도 예측력에 있어서는 물론 많은 좀 허점이 있긴 합니다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학수고대하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이게 이제 수치 자체에서 보면 또 이번에 나온 수치가 코로나 사태 완전히 극복되고 그다음에 땅이 굳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수정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의미를 그 퇴색시키는 이렇게 측면도 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IMF의 경제 전망을 그래도 가장 믿을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IMF의 그 경제 전망치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각종 예측 기관들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자주 틀린 오보를 내놓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측 기관들이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네.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 안내판을 역할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예측 주기는 지켜야 되거든요. 들쑥날쑥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예측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측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의 기본 목표인 경제 주체 안정을 위해서는 주기가 지켜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예측이 나오면 각국 정부에서는 경제 계획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금융사에서는 내년도 경영 계획과 그다음에 개인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테크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측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내지 1년을 간다 하는 이런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사실 그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금융위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이다, 뭐 뉴노멀이다, 뉴앱노멀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시청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이 경제 주체의 경기 사이클이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빈번하게 반응에 따라서 예측 주기를 이렇게 지키기 어려워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그 민간 연구소에 처음 이렇게 될 때만 하더라도 예측은 1년 중에 한 번 정도만 수정하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예측하면 항상 책임자들 분께서 그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측면이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대대적인 작업이 됐었는데요. 그의 예측 주기가 1년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지금 분기 예측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은 분기 예측으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발표되는 것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3개월마다 예측이 바뀐다면 경제 정책의 밑그림으로 기업의 경영 계획의 밑그림으로 재테크의 전략의 밑그림으로 사실 그 유용성이 있느냐 이 문제도 코로나 사태부터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는 수시로 예측이 나오죠. 수시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 변수가 나오고 나서 예측이 가이드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변수가 나오면 좋으면 좋게 나오면 상향 조정하고 나쁘게 나오면 하향 조정하는 그래서 예측이 아니라 경제 지표를 뒤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수시 예측 제도를 갖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IMF의 경제 전망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되는 것은 이번 10월의 전망을 토대로 해서 IMF의 예측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 IMF의 예측 주기는 매년 10월과 4월에 사실 정기적인 보고서가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정기적인 보고서죠. 네. 그다음에 그 간기에 1월과 7일에 간기 보고서가 발표하는데요. 물론 이제 간기 보고서는 회원국 중에 한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빼서 발표합니다. 빼서 발표하는 그래서 전망 기간에 포함되는 국가 수가 제한되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아무튼 간에 전망 보고서니까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발표한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3월 이후에는 보고서가 상당히 앞당겨졌죠. 그만큼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측의 정식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식 보고서의 내용에 아주 빗대는 전망에 대한 의견을 미리 발표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 6월 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월 달에 정기 간기 보고서인데 이걸 네. 2월에 앞당겼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릴 때는 IMF도 6월 전망이 나올까 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걸 찾아봤는데 앞당겼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앞당겼더라고요. 7월 전망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사실 그 정기 보고서에 앞서서 결국 IMF 총재도 지난주에 이번에 그 전망치는 좀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벌써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 IMF의 정기와 강기의 예측 주기가 이번에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상을 되찾느냐, 네. 되돌아가느냐, 수시체제에서 종전의 상태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느냐 하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 하는 쪽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망 수치는 단순히 수치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예측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서느냐 이것도 한번 시청자분이 코로나 진전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 기관들의 부정확성 문제는 비단 코로나19 이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사실 전망 기관들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게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측이 떨어지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핑계를 많이 잡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개인들도 마찬가지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2017년에 한국경제 이렇게 TV 방송에서 오셨던 분의 UC 버클의 메리 아이켄 그린 교수 하이퍼 언서턴티 초불확성 시대 이걸 맞으면서 아마 그때 청중들한테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이 있는 거다. 예측이 더 중요한 거다 하는 핑계가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이 있는 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는 자꾸 불확실하죠. 네. 우리가 보면 그만큼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자분 것처럼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든 안 하든 간에 굉장히 금융 지식, 경제 지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장돼서 저희 것처럼 이게 30년 동안 국제금리 종사한다 하더라도 방송의 주제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을 풀어가기가 상당히 시청자분이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모두가 금융 지식, 경제 지식이 높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만큼 언서튼티에서 서튼티 시대로 불확실해서 확실한 시대로 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초불확정 시대를 맞고 있다. 이것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체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시 예측 체제라 이렇게 돌아선다 하더라도 예측이 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을 한번 시청자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시 예측 체제를 이렇게 돌아서더라도 일단은 상향이냐 하향이냐 조정되는데요. 일단 추세가 바뀌면 안 되겠죠. 상향 조정 추세, 그다음에 하향 조정 추세 이것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지난 6월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당초에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마이너스 4.9%로 IMF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 더 됐습니다는 이번에는 다시 상향 조정해서 마이너스 3% 원래 전망했던 코로나 직후에 전망했던 수준으로 가장 크네요. 물론 수치 자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난주에 IMF 총재가 얘기한 거로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3% 그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렇게 그만큼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상향 하향 조정치 하더라도 직전 전망치 수시 전망치이기 때문에 직전 전망치에 비해서도 10% 이상 이렇게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실적치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실적치도 이렇게 예상치 대비해서 절대 오차를 예측이 빗나가는 정도가 30% 이상은 벗어나진 않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직후에는 사실 일반인 예상과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추세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그 IMF 전망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되는 상황이 다리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이 매년 예측을 내놓을 때면 보이는 것이 주가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 주가 전망에 필요한 근거조차도 대부분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올해도 코로나 직후에 그런 사태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네. 누가 한 사람이 딱 얘기하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하고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렵게 보면 다 어렵게 보는 이런 패턴이 되는 이런 측면인데요. 뭐 비단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틀리면 전부가 틀리게 되는, 한 예측이 틀리면 전부가 틀리게 되는 일부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이렇게 그러한 증권사라든가 그다음에 예측기관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런 함정들 이런 것이 이렇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아마 시청자분이 얘기했던 사항들을 그냥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다들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시각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사실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증권사가 10월 말서부터 11월 달에 이렇게 사실 증시 포럼을 열리게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각 증권사라든가 예측기관이 나온 전망치 보면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얘기가 나오는 성장률 예상치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딱 나오면 거기에서 0.5%포인트 더 줄여서 0.3%포인트 정도의 수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금융사가 자체적인 예측 모델을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퀘스천을 갖고 있다. 제가 예측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치의 0.3%포인트에 다 걸리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환경인데 그것이 사실 자체적인 독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을 만큼 자체적인 모델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의심을 가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예측할 때 대부분 다 예측 시점에 증시 모습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예측을 하는 모습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요 리센트리 이펙트라 하는데요. 요 리센트리 이펙트는 지금의 경기가 증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네. 내년도 예측은 대부분 다 비관적으로 예측하죠. 그다음에 지금의 예측 시점에 이렇게 증시가 좋은 흐름이라면 내년도 예측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패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증시 흐름이 좋다 하면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에 올해는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에 없어졌습니다는 사실 상고하저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 예측 시점에 이렇게 좋다면 대부분 다 지금의 추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해서 상고하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의 예측 시점에서 굉장히 증시가 어렵다면 사실 주가를 전반적으로 다음 연도에 어둡게 보면서 그러나 희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자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다. 상고하자다 해서 증시가 좋든 나쁘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게 문제일 텐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의 주가 전망은 올해의 수준보다 어떻게 나올 것이냐. 모르긴 몰라도 내년 주가 밴드 폭이 올해보다 이렇게 실적지 대비해서 낮게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겠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증권사들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예측력을 높게 하는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부서에서 보면 비중을 높였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의 비용 부서라 생각해서 일종의 리서치 센터의 기능을 좀 많이 축소시키는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의 증권사에서 보면 그쪽 부분에 이렇게 자료들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항상 신진대사에서 이렇게 소외됐던 기업들이 올해 주가가 IPO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하게 끌어올렸던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야 예측력이 되고 될 거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독자적인 목소리, 종전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측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도 과거의 고질병이 되풀이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와 좀 일맥상통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경제 여건이 변한 만큼 경기와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도 변해야 바람직할 텐데 경기와 주가를 예측할 때 증권사들 여전히 종전의 기법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트 기법이죠. 네. 그림을 그려서 이게 차트는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근데 차트는 시계열 자료거든요. 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왜 지금 IMF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예측력이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이렇게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추정치지만 여기에 그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이게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는데요. 코로나 같은 특수한 환경이 됐을 때는 이게 절연 현상, 인슐레이션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변수, 더미를 많이 씌워야 되는데요. 더미를 많이 너무 씌우면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왜곡된 예측력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주가 수준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같은 차트스런 시계열 자료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투자 행위에서 서프라이 디맨드의 모습이 인식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렇게 유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다른 그 예측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예측을 할 때 이 주가는 선행 변수이기 때문에 투자자 미래에 대해서 미래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많이 사용했죠. 네. 모 교수님께서도 이런 변수들에서 엔달러 환율이 3개월 선행한다, 유가가 9에서 10개월 정도 선행한다, 반도체 지수가 3에서 5개월 정도 진행한다, 장다금리차가 9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경합 관계가 약화되니까 엔달러 환율의 선행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원유 의존도 지금 사실 유가가 이렇게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유가가 그렇게 뭐 경제 활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선행성이 떨어지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변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의 선행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이게 비전동적 양적 정책이라든가 금리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가와 주식과 채권 간의 6대4의 전통적으로 월가에서 가장 많이 지켜온 밸런스이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흐트러졌던 것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가는 것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정도 전망드렸습니다는 장단기 물차가 예를 들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평탄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선행성도 떨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예측 기관들과 글로벌 대형 IB들, 증권사들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예측이 떨어지고 일반인 예상과 이렇게 사실 그 별다른 게 없다 하더라도 네. 예측 기관들은 사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뒤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줄일게요. 추세 전환적으로 간다. 이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면 성장률 수준, 주가 수준을 맞춰 추세 전환적으로 간다. 터닝 포인트는 주식을 사면 된다. 그다음에 정점이 지날 때는 주식은 미리 팔면 된다. 그래서 추세 전환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런 새로운 방법이 이렇게 모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투자자는 체감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느끼는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상당히 전문적으로 예측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은 말도 안 된다 하는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더 중시하는 시각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뒤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일러의 치마크 썸버치 올해 그 9월달, 10월달에 뉴욕에서 패션쇼가 열렸었는데요. 월가의 시장 참여달이 전문적인 투자 전문가들이 가장 모였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유행을 봄, 여름 컬렉션에 입었던 그 세계적인 그 이렇게 모델들이 치마끝이 상당히 짧아진다 해서 내년도에 주가가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나옵니다.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뭐 그린스폰이 많이 했죠. 남성 속옷 지수 활동을 많으면 남성들이 활동하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남성 속옷 판매가 많아지면 경기가 좋아진다, 주가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로더의 립스틱 효과 이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빠졌습니다는 오늘 그 존 앵커가 빨간색을 좀 이렇게 입으시 빨간색 계통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의 앵커가 특히 아침에 출연하는 앵커가 빨간색을 많이 입으면
그날 주가로 올라간다. 그런 그래서 농담이 있죠. 그런 농담이 있죠. 그래서 증권 방송할 때 우리 한국경제TV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잠시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그런 쪽의 시장에서 특히 동학개미들의 활약이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게 될 때 주도했던 한국경제TV에서 사실 앵커의 그 입이 웃는 입이 빨간색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각도로 해서 많이들 파악하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만큼 예측 환경이 예측 환경이 혼탁한 상황에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전문적인 예측을 담당했던 사람이 말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쪽도 통하는 거에 지금의 예측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새로운 예측 방법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ECRI의 경제 사이클 큐브 방식입니다. 이 큐브 방식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4분기 증시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큐브는 이제 우리 큐브 활동 많이 하죠. 네네. 큐브 맞추는 것. 저는 이게 큐브를 한번 맞춰본 적도 없습니다는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 잘 알았습니다는 큐브인데요. 그 경제는 생물이다. 패턴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생물다. 그 큐브 맞추기다. 그런 각도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으로 해서 그 큐브에 해당되는 얘기가 크게 보면 육면체죠. 그래서 그 육면체 정도로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 이런 측면에서 국제 수지는 다른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는 빼고 3천으로 구성돼서 네. 요 3천 내부에 또다시 경제 성장 부분은 대외적인 무역 측면과 대내적인 국내 활동 문제, 그다음에 국내 활동이 지금 중시되니까 각종 부분별로 섹터별로 선행 지수, 왜냐하면 투자의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의 선행 변수를 해서 보다 좀 예측 환경이 어려울 때 신뢰받는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IMF도 상향 조정하고 지금 증시가 펀더멘탈 장세고 그다음에 월가에서 가장 에크리가 가장 이렇게 신뢰받는 것은 4분기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막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차원 가장 중요하죠. 펀더멘탈의 세계 경기죠. IMF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불안하나마 회복세가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IMF 전망치를 보면 마이너스 4.9%까지 떨어졌던 것이 일단은 상향 조정된다. 지금 예상은 마이너스 3%로 이렇게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이런 상태고요. 2차원에 해당되는 실적은 2분기서부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실적치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난주에 테이프를 끌었던 삼성전자에서도 예상치 대비해서 훨씬 웃도는 실적치가 나왔죠. 그렇죠. 우리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실적 전망이 발표되는데요.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동성 지금 평균물까지 도입하는 관계로 해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풍족하죠.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는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기설, 프레시 크래시라든가 이런 현상이 아무리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이번 주 13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경제 사이클 큐브에 근거해서 4분기 증시 전망 예측 방향성까지 함께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